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조원입니다. 네, 벌써 오늘의 아침 이 굿모닝 인베를 여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반짝반짝 신나는 아침 저희와 함께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7월 시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빠른 시간들 그냥 빠르게 흘려보낼 수만은 없겠죠. 저희와 함께 알찬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7월 말이 금방 다가온 만큼 우리 주원 씨는 이 7월이 어떻게 느껴졌었는지 지난 7월 한번 돌이켜보면서 7월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7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 수민 씨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네.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또 7월 동안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뭐 핫 이슈부터 뭐 경제, 증시 브리핑까지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우리 7월 마지막 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수민 씨와 너무 돈독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우리 7월 한 달 주원 씨와 정말 같이 많이 보냈었는데요. 또 오늘은 끝나고 밥도 먹기로 했는데 맞아. 저희가 또 7월을 맞으면서 이 더운 날들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7월이 다 끝나가지만 이제 7월이라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8월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더 더워지는 여름날들 맞이해보면서 저희가 그만큼이나 뜨거운 경제 핫 이슈들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만 저희는 또 알찬 소식들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또 오늘 첫 번째 시간 국내 증시 브리핑으로 준비해봤는데 네. 주원 씨 오늘 네. 어떤 소식들이 또 채워져 있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예상도 해보고 또 기대도 해보려면 어제장이 또 중요하겠죠. 수급별로도 보고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99% 하락한 2,7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일정 다수 집중된 가운데 관망세 속 자금 추가 유입이 좀 이 동력이 부재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이 FOMC 고용 데이터 발표라는 세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혼조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자동차 업종 내 포드는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메타, 애플, 아마존이 M7 실적 발표가 예정되었죠. 이에 관망 심리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불확실성 관망세 지속될 텐데요. 외국인 자금 이탈에 시총 상위 대형주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호실적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세 보여졌습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에 현물 2천억 원, 선물 5,800계약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주 위주로 약세가 계속되었고 티몬 위메프 관련주 수혜주로는 반사 수익으로 그리고 방사는 호실적으로 2차 전지는 낙폭과대의 테슬라 영향으로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낙폭과대의 영향으로 일부 상승세 보였습니다. 더불어 방사는 어제 한국항공우주에 이어서 한화 시스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캐즘 우려에 더불어 2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영향 저가 매수세는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엔터의 경우에는 2분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영향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낙폭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세는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국면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대형주 위주로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폭과대주는 반등하는 경향 계속 보여줬습니다. 빅테크 및 국내 기업 실적과 가이던스 관찰은 FOMC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회의 결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52% 하락한 80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와 반도체 투심 약화에 어쨌든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가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 반도체 전력 설비, 전선 등 AI 관련주들 빅테크 실적 발표 경계감에 하향 조정받으며 약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자동차 업종 탑픽 선정에 강세를 보여줬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대선 승리 기대감에 네이버는 쿠팡 관련주 TMF 사태 반사이익 부각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은 일본 금융정책회의와 FOMC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2.3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한번 알아봤고요. 간밤에 우리 미증시는 어땠나요, 수미 씨?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는 0.5%, 203.4포인트 오르면서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 나스닥 지수는 다른 모습인데요. 1.28%죠. 222.78포인트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 보면 0.5% 내린 5,436.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젯밤 11시에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나오는 이 발표의 예상치가 802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이날 예상치보다 많은 818만 4천 건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온 고용 건수 때문에 다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미국의 고용 건수가 미국 증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미국 증시, 반도체에서 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7.04%의 강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88%, 나스닥 지수 또한 마이너스 1.28%의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로 인한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 지난주 목요일에 보여줬던 미국 증시 모습과 비슷하게 다소 무서운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AI 반도체 기업 AMD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AMD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1년 전보다 115%나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이 예상치였던 27억 5천만 달러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AMD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미국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올해 2분기 매출과 당기 순이익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고 평가됩니다. 이 2분기 매출이 58억 3천만 달러인데 이게 한화로는 8조 745억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이 AMD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AMD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7.41%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정규장에서 과대 낙폭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또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4.47% 상승하면서 빠르게 이 하락폭들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이 정규장에서는 반도체로 인한 하락세를 보여줬다면 이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 반도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끌어올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감 이후에 좋은 실적이 나왔던 만큼 이 미국 증시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내일 새벽 3시에는 드디어 미국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의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국내 증시부터 저의 뉴욕 증시 마감 시황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 시장 견인해주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핫 이슈들이 다음 코너로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주원 씨, 네. 오늘은 어떤 핫 이슈로 또 찾아와 주셨나요? 네,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핫 이슈. 수민 씨, 이제 장마가 끝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있죠? 또 이렇게 비가 한번 싹 쏟아졌다면 네. 이렇게 구름도 한번 거쳤겠다. 이제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또 태풍이 찾아올 시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남았죠, 여러분.
날씨가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이 태풍 잘 알고 대비하면 우리 지구에 꼭 필요한 현상이니만큼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맞닥뜨린다면 굉장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실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도 태풍을 잘 알고 대비하면 굉장한 수혜로 다가올 수 있고요. 모르고 넘어간다면 그냥 아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무서워하는 이 태풍 잘 아시겠지만 열대 저기압에서 발달하면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2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국지성 기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태풍을 앞두고 국내도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기업별로 농업시설 특별 점검을 하는가 하면 안전 지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도 불멸의 한국인데 요번에도 보셨겠지만 지하철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한 상황에서도 바지를 걷고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직장인 분들께서 이런 헌신과 노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선진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정말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이런 처우도 개선되어야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면 태풍 이름이 개미죠. 이번에는 이 개미의 위력으로 아직 한국에는 상륙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국가는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요. 산사태 또한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 이외에도 같은 형태의 태풍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다 합니다. 매번 극성으로 대비를 한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희생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태풍도 좀 극성이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만큼이나 대비를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도 이 태풍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태풍에 순기능이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태풍이 오지 않으면 따라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태풍이 필요한 이유 따로 있습니다. 적조도 방지해주고요. 어쨌든 바닷가에 산소도 공급해줍니다. 그 외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위험들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태풍이 주식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올라가는 산업이 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는 건설업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장마까지 인해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과 침수 등으로 인해서 도로나 건물 등이 수리와 복구가 필요해지는데요. 이때 이 건설업이 잘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시멘트와 철강 업체입니다. 건설업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멘트와 철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태풍과 장마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할 때 수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의 영향이겠지만 어쨌든 소매 업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풍 장마로 인해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수요도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업체입니다. 보험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태풍을 앞두고 정말 핫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수민 씨가 핫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핫 이슈 바로 티몬 위메프 사태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티몬과 위메프인 이유, 바로 정산지연 사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티몬과 위메프가 큐텐의 계열사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수일째 지금까지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하더라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또 구 대표가 자신의 사재를 출연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양사 모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이 피해가 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고요. 또 구 대표는 피해자와 파트너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구영배 대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최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 대표가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면서 이 긴급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큐텐의 해외 자금을 유입시키고 자산이나 지분을 처분하면서 신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이를 통해서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을 하고 또 추가 피해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큽니다. 이 판매자들이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판매자는 심지어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구 대표가 판매자들에게 지연이자 지급 그리고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마련을 했는데 이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번 사태가 큐텐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큐텐이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룹의 유동성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또 비용 구조까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대적인 수정 절차를 기업 전반에 제공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건데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큐텐 구영배 대표가 최초로 입장을 공개했던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티메프 사태가 하루빨리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주원 씨의 핫 이슈 태풍 그리고 저의 핫 이슈 티메프 사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정말 가까이 있는 단어들 우리가 알아두면 기사 볼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요긴한 단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어들 우리 주원 씨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제 경제 지식에 대한 용어들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단기 투자에 대한 용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이 기술까지 나오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가격과 움직임을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기 투자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차트 패턴 분석을 하는 건데요. 헤드앤숄더, 더블탑과 바텀, 삼각형 패턴 등 다양한 차트 패턴을 분석해서 향후 가격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앤숄더 패턴은 추세 반전을 이야기하며 가격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민 씨도 혹시 알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게 있나요? 네, 바로 기술적 지표가 있겠습니다. 이동평균, 상대 강도지수, 볼린저 밴드 등 정말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매수 및 매도 시점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상태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로 인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들이 유지가 됩니다. 또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조금 활용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배웠던 지지와 저항선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 가격이 특정 수준에서 멈추거나 반전하는 경향들을 식별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지선에 도달하면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주원 씨가 알고 계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장을 잘 분석하고 이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단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 심리 지표를 통해서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이 증가하면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뉴스와 이벤트에 예민해야 되겠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발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등 주요 뉴스가 항상 이벤트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민 씨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네, 저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이런 분위기들을 접하는 편인데 요즘은 또 각 증권사별로 커뮤니티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식들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주주들이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이 주식이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 이렇게 가볍게 또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리스크 관리와 손익 분기점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또 그중에서도 이 단기 투자,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손익 분기점 설정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손절매와 이익 실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 손실을 제한하고 이익은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인데 우리가 손절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정해 놓는 겁니다. 특정 주식을 매수할 때 손절매 가격은 5% 하락한 수준으로 걸어놓고 또 이익 실현 가격은 10% 상승한 수준으로 걸어두게 되면 자동으로 손절을 해주고 이익 실현도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투자 비중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또 전체 자산의 1에서 2% 정도만 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할 때 필요한 지식들 좀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변동성을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동성을 견제하는 것들은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내려가고 있는 QR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공약주부터 이 이슈들 그리고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요거 QR 활용하셔서 수익률 올려보시고 또 바로바로 수익화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화창한 아침 열고 있는 굿모닝 수민이 오늘도 저와 함께 화창한 아침, 알찬 경제 소식들로 아침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바로 수민이 시간입니다. 바로 알찬 경제 소식들 알려드리는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쉽게 풀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우리 생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원 씨에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원 씨는 이 부동산 시장 요즘 동향이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정말 얘기하자면 제가 1박 2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네. 사실상 저희가 뭐 매매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전세, 월세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이 가격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맞아요. 사실상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2030의 꿈이라고 했는데 정말 2030에게 필요한 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진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청약이라는 이 로또적인 네. 그런 로또스러운 방향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렵지 않다. 이 금리부터 부동산까지 저희가 또 공부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택 시장 동향이 너무 상승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서울 내 집 마련,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걸까? 2030의 꿈, 이런 헤드라인들 달면서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내 집 마련 불안 심리 자극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주요 원인, 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낮은 금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돈값이 싸졌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몰리는 건데요.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결국에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주택 가격 주요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도 객관식 문제로 복습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니까 우리 주원 씨가 좀 더 수월하게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뭘까요? 1번은 높은 금리, 2번은 낮은 금리, 3번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답 뭘까요, 주원 씨? 네, 이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낮은 금리인데요. 네. 일단 이유를 말씀 살짝 드리자면 높은 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뭐 집을 사기 어려운데 대출을 못 받으면 더 못 사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요. 네.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제 반대겠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못 살 집이었는데도 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낮은 금리 2번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주셨다면 이 2번 낮은 금리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주원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른 원인으로는 이 주택 구입이 쉬워지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인구 증가와 도시화도 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의 과포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서울에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정 지구에만 몰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 이것도 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이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택 구입에는 정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한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은 다음 주택을 구매하는 형태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재정 상태를 꼼꼼히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정말 높게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둘째로는 주택의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교통생활이 편리한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 주택에서 거주하기에 편안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투자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정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복습 퀴즈입니다. 우리 주원 씨도 언젠가 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실 거잖아요. 이렇게 주택 구입 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들 지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제, 이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대출 상환 능력, 2번 인테리어 디자인, 3번 주택의 크기입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주원 씨? 저는 확고합니다. 네. 2번 인테리어 디자인인데요. 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수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집에 대출을 해서 집을 샀다면 갚을 수 있는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 대출 상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주원 씨가 또 유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주택의 인테리어 정말 중요하죠. 내가 평생 살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의 인테리어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80%, 90%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정말 주원 씨 말대로 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이런 대출 상환 능력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상과 안정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들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주택 시장들,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 상태 점검, 여기서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에 앞서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말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로 기능을 하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구매해야 이 상승과 하락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다 살 때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더 떨어졌던 경험들, 또 지금이 고점이니까 빨리 사야 돼 했었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남들의 말에 또 뉴스에 속아서 이런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또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 동향을 여유롭게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구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조건 외에도, 이 조언 외에도 주택 임대와 관한 사항들도 중요한데요. 이 주택 임대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이 임대료 상승이 정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가 주택 상승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죠. 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이런 노력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청약의 로또 청약이다. 앞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로또가 이 헤드라인에서 등장을 합니다. 정말 로또 청약이다. 당첨되기만 하면 10억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청약홈에 사람이 정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 로또 청약으로 인해서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정부가 이런 청약 시스템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실현 중인 정책, 무엇이 있을지도 알아볼 텐데요. 임대료 상한제, 2번 주택 구입 보조금, 3번은 주택 크기 제한입니다. 우리 주원 씨한테 또 여쭤볼 텐데 이 네. 세 가지 중에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사실상 오늘 퀴즈 중에 제일 어렵네요. 네. 1번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여기까지만 올려라 라고 제안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1번 임대료 상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황, 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오늘의 수민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 사회 주택 수요 변화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주택 그리고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홈, 친환경 주택 등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금리, 물가 상승률 이렇게 다양한 경제 요인들이 이 주택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 내내 말씀드렸던 만큼 이 내용 하나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만큼 복습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제로 확실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말 다양하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요인 1번 인테리어 트렌드, 2번 인구 구조의 변화, 3번 주택 광고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주원 씨가 한번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도로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인테리어 트렌드, 주택 광고 1번, 3번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주택 광고를 해가지고 프리미엄 아파트에 인식이 되어지는 거, 또 네. 인테리어 트렌드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한 요소는 2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령화 사회가 이어지고 그리고 네. 독신 가정도 많아지고 네. 또 아이는 적게 낳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이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원 씨가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말 많은데 네. 우리 주원 씨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았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주택 수요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정말 열심히 똘망똘망한 눈으로 풀어주신 주원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부동산 변화 그리고 시장의 전망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부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우리 생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방송 돌려보시면서 복습해보시고 이 실생활에도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빈이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굿모닝 인베가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뒤에 정말 재미있는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살짝 미리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원 씨가 알찬 내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뒤에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의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좀 대비하고 맞이하면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는 태풍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면 어떤 피해들을 동반할까요? 정말 이 사진만 봐도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에 우리를 강타했던 볼라벤의 엄청난 파도입니다. 이게 어선을 덮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보자면 태풍 재해 중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는 침수와 전답입니다. 태풍이나 장마 때 집이 침수가 되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또 피해도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으로는 염수해와 이 선박 침몰입니다. 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물도 아니고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은 뭐죠? 소금물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부식을 하겠죠. 그럼 그냥 침수와는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하 주차장에는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요것이 선박 침몰.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박이 침몰한다. 선박이 한두 푼일까요? 자동차보다 더욱더 비싸죠. 거기에다가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 수단인데 얼마나 피해가 클지는 정말 감히 예상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가옥 유실과 파괴입니다. 굉장히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다면 그냥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우리 태풍 순기능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순기능 빠르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열 에너지의 순환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적도 부근에서 뜨거워진 열기로 데워진 수증기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넘치는 적도의 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태풍이 착한 이유는요, 적조 현상을 방지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다의 적조는 육지에 흘러들어온 과다한 영양분으로 높은 일사량까지 더해져서 수온이 이 바닷물을 빨갛게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태풍이 이를 흩어놓음으로써 이것을 방지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어쨌든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인간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자연재해 같은 태풍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이 뭔데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뉴보텍입니다. 뉴보텍은 플라스틱 상하수도관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외에도 재활용, 재설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로서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형 건설사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무상감자를 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서 부실한 경영을 한 책임을 소액 주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 경농입니다. 경농은 현재 동호그룹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계열사는 비료를 제조하고 판매를 사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작품인 작품 보호제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주로 봄철에 많이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에 따라서 수요가 변동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계절 내내 그러면은 조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중간 처리와 재활용 골재의 판매, 소각 처리 그리고 매립 처리 수행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폐기물의 최종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 능력과 기술 그리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AI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참 어렵네요. AI 아니고 AI 배터리 아니고 AI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기대하면서 2차 전지까지 발을 디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핫한 산업까지 발을 디뎠다라고 하면 이 산업, 이 기업은 조금 유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은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민 씨와 함께 퀴즈 타임으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수민 씨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 수민 씨. 태풍 이름이 우리 개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볼라벤. 네. 어떤 거는 우리가 좀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네. 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태풍 이름을 짓는 법.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 약간 태풍 이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약간 멸종 위기 동물? 이런 동물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건 아닌가요? 오, 그것도 너무 좋네요. 우리가 또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너무 좋은데, 근데 만약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동물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맞네요. 다른 나라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태풍위원회에 속한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이름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수민 씨가 뭐 접근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회원국에서 뭐 그 각자만의 고유의 이름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왜 개미가 있었고 왜 매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저도 따로 궁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성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으려면 요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태풍과 토네이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수민 씨가 혹시 예상 한번 해볼까요? 또 태풍과 토네이도의 차이점. 음. 일단 영어와 한국어 차이 이렇게도 야.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가 태풍 한다고 하면 위성 사진 보면 이렇게 넓게 몰려서 오잖아요. 그런데 토네이도 사진을 또 떠올려 보면 이렇게 얇고 긴 형태로 돌아가면서 막 집이랑 가로등 이런 것들을 집어삼키는 형태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풍은 좀 이렇게 넓고 얕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는 바람이고 네. 토네이도는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부는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혹시 당황한 거 보여지시나요?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기상청이신가요?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정확합니다. 그냥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 토네이도는 발생 지역과 이동 속도 차이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은 토네이도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서 발생하는데 이 공기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구조로 봐도 태풍은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직경이 굉장히 넓고요.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토네이도는 또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좁은 면적을 바탕으로 회전하는 공기 기둥입니다. 뭐 지속 시간 또한 굉장히 태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토네이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한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한국에서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태풍 이야기까지도 해봤는데요. 우리 수민 씨의 또 오늘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민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태풍에 대해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날씨까지도 주식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네. 이 자연재해까지도 우리 태풍, 이렇게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네이도와 태풍 이런 다른 점도 알아본 만큼 이 태풍과 토네이도가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퀴즈로 복습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수민 씨 덕분에 부동산까지 알아가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수민 씨와 저의 시너지가 너무나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알찬 소식들 많이 가지고 올 거니까요. 요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알아가시면 정말 경제적으로 지식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조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또 같은 시간에 방송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